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백선 특강이죠. 백선이죠, 말 그대로. 당연히 지금 여기 선별된 문제들은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부분들을 말 그대로 선별해서, 그렇다고 오늘 또 하루에 또 이걸 전 범위를 다 보는데 너무 어려운 것만 놓으면 또 그 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 일부는 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수준 중상위권 이런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열심히 가보시죠. 백선특강 첫 번째 바로 가세요. 1번. 자, 재무정부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우리 이 부분은 맨 앞에, 교재 맨 앞에 있는 재무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조건 한두 문제는 나오죠. 거기에 자산 측정 기준 이런 것도 나오고 회계 감사 뭐 등등 해서 여기 순서가 아마 일반적인 우리 교재 순서예요. 일단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1번.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목적적 합성과 충실한 표현의 충실성이 있다. 맞지요? 두 번째, 완벽한 표현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많이 보던 문장이고. 3번,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에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이죠. 적시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 비검적이 네 가지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이런 거 자꾸 읽어보다 보면 뭔가 틀리면 딱 보일 거예요. 자, 다음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일관성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쪽에 더 써야 될게요. 이쪽에다. 자, 원래 비교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다. B자 어디 갔어요? 비교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다. 뭐 계속 나오는 거니까. 하나는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기업과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을 다른 말로 계속성이라고도 하고 일관성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 기업과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통일성이더라.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용어예요. 말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읽어보다 보면 보일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목적적 합한 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더라. 차이가 나면은 목적적 합한 정보다. 자, 2번. 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서로 독립적인 관찰자가 서로 다른 서술이 표현이 충실하다라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는 걸 말한다. 맞지요? 두 번째, 재무정보에는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목적적 합하다. 3번, 완벽하게 표현한 충실성을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똑같네. 위에 있었네요. 그리고 네 번째, 이해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의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자,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죠. 항목과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니까 이거는 비교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교 가능성. 이렇게 말로 돼 있는, 우리 말 문제라고 하죠. 이제 이론 문제인데 요즘은 말 문제라고 하니까, 사실 말 문제가 처음에는 더 쉬웠다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오히려 말 문제가 더 어려워요. 헷갈려요. 이건가 저건가 이게. 차라리 계산 문제면 처음에는 계산할 줄 모르니까 계산이 어려워.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쭉 하다 보면 계산 구조가 이제 어쨌든 숫자는 바뀌지만 구조는 똑같으니까 계산이 풀리기만 하면 답은 뻔하죠. 답은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계산 문제가 쉬워지는 이런 시기가 올 건데, 어쨌든 4번은 비교 가능성 답이고요. 5번,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3번,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측정 기준. 자산의 측정 기준,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공정가치, 이런 부분이 요즘 자주 나옵니다. 이건 거의 한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기본서 오늘 또 아직도 시간은 2주나 남았죠. 맘만 먹으면. 지금까지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공부하신 거에 따라 책 한 권을 다 일단 쫙 살펴보는데 하루 안에 가능해요. 공부를 그동안 꾸준히 해오셨으면. 그리고 왜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면 한 페이지 내용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웬만한 게 보여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체크해 놓은 거 이런 것들 보일 거고, 그런 걸 복습하는 게 오늘 하루 종일 해야죠 뭐. 자, 그 다음 다시. 자, 1번.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사용가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사용가치는 자산일 때고 2번 이행가치는 부채일 때죠.
자산과 부채. 여러분 교재에 보면 표로 돼 있을 거예요. 다음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이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이다. 그 다음 이행가치는 부채. 부채를 이행할 때, 갚을 때 이전해야 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 가치이다. 이상 없죠? 그 다음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 시장 참여자, 거래 시장에서 관측되는 가격으로서 직접 결정될 수 있다. 만약 공정가치가 활성시장에서 직접 관측되지 않을 때에는 현금 흐름 기준 측정 기법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상 없고 4번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충실히 표현하는 목적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산이나 부채,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항상 하나의 측정 기준, 항상, 반드시, 무조건, 모든 이런 극단적인 표현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대부분 틀리죠. 중요한 건 하나의 측정 기준, 즉 반드시 역사적 원가면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면 현행 원가, 공정가치면 공정가치 하나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정 기준 중에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역사적 원가로 했지만 나중에 공정가치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측정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 나왔고, 그 다음 현행 원가는 측정일제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한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자, 거래 원가를 포함하는 게 뭐뭐 있었어요? 역행 두 가지 있었어요. 역행,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 이거 현행 원가에도 거래 원가 포함되고 역사적 원가에도 거래 원가 포함된 역행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또 우리 시험에 또 빠지면서 판 외부 감사,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 수준, 즉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 즉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적합하게 됐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니까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인다. 맞고, 두 번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감사 대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나 경영자와 독립적이어야 된다. 즉 독립적이어야지. 만약에 서로 짜고 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되죠. 서로 친인척이다,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냥 맞다고 해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독립적이어야 돼요. 3번 재무제표가 중요성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 즉 지금 현재 우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적정 의견이 표명된다. 4번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 일부가 위배됐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럴 때는 한정 의견. 맞죠? 그럼 뭐야? 답이 5번이네. 감사 대상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진이 감사인의 도움 없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나 주석 작성은 감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뭐 아니에요. 어쨌든 이건 감사인의 도움이라는 건 감사인이 이런 부분은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으니 요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재무제표든 주석이든 당연히 감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감사인이 그런 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거 해주고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받아요. 큰 기업은 공인회계사는 넘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틀린 건 5번.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이 네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진짜 시험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죠? 짧게. 예, 이런 문제가 한두 개는 있어요. 자, 먼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없는 거.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당기손익, 즉 수익과 비용, 그리고 포괄자가 붙었으니까 기타 포괄도 들어가죠. 기타 포괄 이익이나 기타 포괄 손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지분법 손실, 중단 영업 손실, 법인세까지는 다 당기손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기타 포괄 손익도 들어가야 돼요. 자, 5번에 있는 선수수익은 수익자는 들어가 있지만 아직도 선수자 붙어 있는데 이걸 수익이다 그러면 안 되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은 자산, 부채입니다. 그래서 선수는 부채, 부채는 재무상태표. 됐죠? 그 다음 6번. 이런 것도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계산 문제. 이것도 더 뭐 뻔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제 특강 마지막이죠. 내일은 참 라이브가 있는데 라이브는 라이브고 특강 마지막이니까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하고 6번 갈게요. 뭐냐면 뻔하지만 이걸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시험 결과가 달라져요. 저도 그런 편인데 말 안 들어. 근데 말 안 들어도 끝까지 얘기해야지. 첫 번째 뭐냐? 우리 지금 1번부터 지금 5번까지는 말 문제였죠. 이론 문제.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볼 때 1교시에 회계원리부터 시설개론까지 1번부터 80번까지예요. 자, 근데 뭐부터 풀 거냐 고민하지 마세요. 뭐 정답은 없지만 아니 그냥 무조건 그냥 잘 따라 해보세요. 이거 첫 번째 1차적으로 뭐 하냐, 뭐 이거 얘기한 적이 있어서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할 거예요. 자, 1차적으로는 말문제, 이론 문제만 풀어요. 바꿔 말하면 계산 문제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6번 이런 숫자가 나온다. 그럼 보지도 말고 제껴요. 그럼 회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평균적으로 60에서 70%가 계산 문제니까 한 30문제, 그러니까 25문제 안팎이 다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그거 빼고, 그럼 40문제 중에 회계는 10개 푸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도 돼요. 넘어가요. 무조건. 말 문제만 풉니다. 이제 말 문제 1번부터 80번까지 끝까지 가요. 시설계로는 계산 문제가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회계는 10개, 시설은 한 뭐 20, 30개 이렇게 돼서 어쨌든 쭉 푸는데 그 중에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만약에 느낌상 딱 보자마자 만약에 3번을 봤는데 측정 기준 나오는데 난 이상하게 측정 기준 나오면 틀려. 좀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게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거, 난이도 높은 거, 어려운 문제는 풀지 말고 지나가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일단 1차적으로 쭉 그냥 말 문제 이렇게 풀다 보면 좀 어려운 거 빼고 풀다 보면 솔직히 한 10개에서 10개, 20개까지 안 나올걸요? 한 10개만 풀어도 돼요. 아, 그래도 돼요.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 1번으로 돌아와. 2차로 돌아와요. 이제는 계산 문제 도전해야죠, 이제. 계산 문제 도전하는데 당연히 이것도 어려운 건 빼고. 어려운 건 제껴요. 끝까지 갑니다. 그럼 주로 회계 쪽이겠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시설 쪽에 문제가 많을 테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계산은 회계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건 빼요. 저기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결과 어떤 문제가 나오면 나한테는 좀 쉽다, 어렵다 이게 보인단 말이죠. 전혀 안 보이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고, 어쨌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3차에 이제 결론은 나머지 빠진 거 다 해야죠, 이제. 하다가 마지막 10분은 답안 마킹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뻔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풀고 갈 거냐, 일단 제껴 놓을 거냐. 근데 말이 그렇지 제낀다는 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시험 보는 사람이 이건 이따 풀어야지,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합격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강의를 30여 년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차라리 공부 안 해서 어려워서 틀렸어요, 그러면 할 말 없어. 당연하잖아요. 그럼 상관없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틀렸대.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졌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전혀 안 된다는 얘기지. 공부가 좀 덜 된 건 그건 핑계가 있는데, 아니 문제 풀다가 시간이 없어서 마킹을 못했대. 이 말이 되냐고. 그런 사람은 천지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거예요. 제껴야 될 문제를 안 제끼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문제 풀다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5번을 풀다가 답이 한 번에 안 보여. 그럼 다시 읽는 거. 5번은 너무 짧아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3번이다. 그럼 말이 조금 길어. 근데 1번을 쭉 읽다가 1, 2, 3, 4, 5를 읽었는데 답이 안 보여. 그럼 다시 1번을 또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별것도 아니지만 요거 선택하고 이거를 실천하고 못하는 사람이 이제 합격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6번으로 가요. 계산 문제. 이 문제는 너무나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 X1년 초, X1년 말에 총자산이 각각 15, 총자산이에요. 15, 27이고, X1년 초와 말에 총부채, 자산과 부채가 각각 얼마 쭉 써 있어요. 그 다음에 X1년 중에 유상증자가 있고,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대.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도 있대요. 이때 X1년 포괄손익 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얼마냐. 이런 비슷한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냥 자본 계정 그리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거죠. 결론적으로 자본 계정을. 자본이니까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해요. 왜 그러냐 그럼 할 말이 없고. 자, 기초가 대변. 기초 대변이 기말은 차변. 그죠? 네, 이런 말 쓰는 것도 이제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이건 글자 쓸 필요가 없죠. 숫자만 따다다다 넣으면 되죠. 그 다음 대변에 유상증자가 오죠. 자본 증가, 유상증자가 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오고 아니면 기타 포괄이익도 오죠. 기타 포괄이익도 옵니다. 기타 포괄이익. 요걸 합쳐서 총포괄이익이라고도 하죠. 총포괄이익. 문제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는 총포괄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거 두 개를 포함한 금액이니까 문제 자료에 따라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차변에는 유상감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치고 유상감자가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증자가 있으면 감자도 있겠지.
그리고 중요한 건 현금 배당. 중요한 건 현금 배당이 와야지 주식 배당은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이면 참고로 현물 배당도 가능해요. 아직 우리 시험은 나온 적이 없고 심지어 교과서 교재에도 없는 책 교과서 교재에도 없는 책이 많습니다. 현물 배당이 아예 없는 책이 많아요. 근데 현물 배당이 나온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하고 현물은 결과는 똑같으니까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현물 배당도 지금 가능해요. 지금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고 여기까지죠. 그 다음 여기서 참 당기순이익이라고 썼는데 당기순이익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수익과 그냥 비용을 이렇게 적어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총수익, 총비용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럼 수익과 비용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자,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기초는 자산이 15만 원이고 그 다음 부채가 8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7만 원이 기초자본이고 그 다음에 기말은 자산이 27만 원이고 부채가 12만 원입니다. 그럼 기말자본은 15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두 번째 줄 유상증자가 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만 원입니다. 차변에. 그 다음 주식 배당은 함정이라면 함정에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 기타 포괄이익이 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이 문제죠. 그럼 대차합계 맞추는 거니까 차변이 16, 대변도 16이 돼야죠. 그럼 12, 13이니까 3만 원이 나온다. 당기순이익은 3만 원. 1번. 이건 거의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7번 이게 문제였죠. 작년에 26회죠. 작년에 지금까지 25회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 출제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즉 이상한 거 재무자본 유지 개념, 즉 불변 구매력 단위 말도 어려워. 그 다음 또 실물자본 유지 개념 말이 어렵죠, 그죠? 자, 일단 자료 보니까 다음 자료 중에서 다 한국의 자본을 재무자본 유지 개념, 즉 불변 구매력 단위와 실물자본 유지 개념으로 측정한다면 X1년의 이익은 얼마냐? 그리고 표 안에 맨 위에 표 안에 X1년 초와 X1년 말에 자산 부채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그냥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잖아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니까 그 두 개부터 먼저 할게요. 10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5만 원이죠. 5만 원이고 기말은 30에서 15를 빼면 15죠.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고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비교해서 10만 원이 늘었네. 결과적으로 10만 원이 당기 순이익이야. 이렇게 따지는 건 명목 화폐 개념입니다. 명목상 화폐 가치가 10만 원 늘었다. 그럼 요만큼 명목 화폐 개념으로 할 때 순이익은 10만 원. 이게 원래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우리 회계학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물가지수라든가 그 재고자산 기초와 기말의 그 물가지수는 기초가 100이고 기말이 150이에요. 그리고 재고자산 구입 가격이 시작할 때는 한 개당 1,000원인데 기말에는 2,000원이 됐어요. 자, 요런 개념. 이게 뭐냐? 이건 회계학에서는 명목 화폐만 하면 되는데 요거는 경제학적인 개념을 집어넣은 겁니다. 경제학적 개념. 즉 물가가 거의 1.5배가 됐죠, 지금. 1.5배가 됐어. 기초 자본이 5만 원이고 기말 자본 15만 원이라 10만 원 이익인 거. 그거는 물가 같은 거 반영 안 했지 않느냐. 그럼 실질적인 이익은 될 수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어쨌든 회계학의 한계점. 근데 물가가 이렇게 변했으면 자, 가만히 있어봐. 야, 기초 자본이 5만 원이었지만 물가가 지금 1.5배로 늘었어. 그럼 5만 원에 1.5배를 곱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 정답이 나오는데 여기다 1.5배를 곱해요. 1.5배를 곱해보면 5만 원에 1.5배를 곱하면 기초 자본. 두 번째 게 이제 재무자본. 앞에 거부터 할게요. 재무자본 유지 개념. 기초 자본이 5만 원이었는데 물가가 1.5배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7만 5천 원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초 자본은 5만 원이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7만 5천 원 정도가 기말 자본 개념이다. 그런데 실제 기말 자본이 15만 원이네. 그럼 7만 5천 원보다 15만 원 됐으니까 7만 5천 원이 늘었구나. 그럼 요만큼을 단기 순이익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거죠. 자, 그것이 7만 5천 원이니까 답은 1, 2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기초자본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75,000원, 이것이 기초자본이 기말까지 유지되어야 될 자본 성격. 근데 지금 15만 원 됐으니까 75,000원 늘었구나. 이런 개념이 재무자본 유지 개념이고, 그 다음 재고자산 보니까 기초에는 1,000원이었는데 기말에 2,000원이니까 2배가 됐어요. 요즘 안 뛰는 게 없죠. 삼겹살 값 뛰고 치킨 값 뛰고, 오늘 오다 보니까 마늘도 지금 큰일 났네. 마늘도 농사가 안 돼요. 지금 비는 자주 오고 햇빛이 없어가지고 마늘이 6쪽이 아니라 12쪽으로 된 거 봐. 난리가 났어 지금. 어쨌든 좀 있으면 그것도 올라.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2배가 된 거예요. 물가가. 그러면 이것도 실물자본 유지 개념. 재고자산은 실물자산이잖아요. 실물자본 유지 개념은, 자, 기초가 1,000원이었어. 1,000원, 기초자본 5만 원이었죠. 자, 5만 원이었는데 저기 재고자산 가격이 2배가 됐으면 이것도 2배, 이것도 2배가 되면 총 1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기말이 15만 원 됐으니까 결국은 5만 원 벌었구나. 5만 원을 이익으로 보자. 요런 개념이 실물자본 유지 개념. 결론은 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자본에다가 물가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지수 또는 실물자본 그 상승률,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기말에 유지될 자본을 구하고 실제 기말 자본과 비교해서 순이익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회계학적이 아니라, 이건 회계학적이고 요건 회계에서 하는 것이고, 얘들은 경제학에서 하는 건데 왜 갑자기 이런 걸 왜 내고 있어, 그죠? 그래서 작년에 합격률이 다른 때도 원래 회계가 뭐 높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요 한 문제,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핑계죠. 아니 40문제 중에 겨우 한 문제가 새로운 거 나왔다고 합격률이 막 5% 10% 떨어져?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핑계죠. 근데 이런 건 솔직히 이번에 시험 보러 가도 여러분이 진짜 전공자 플러스 이런 수험 공부, 시험 공부를 만약에 몇 년씩 하지 않았다면 시험 보러 가면 새로운 건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건 과감히 일단 제껴놓으면 되는 거지. 제껴놓고 다른 거 풀어서 맞추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한두 문제는 진짜 새로운 게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늘 나오던 거의 변형입니다. 기본서의 변형입니다. 기본서에 충실하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결론 답은 나왔고, 자, 8번 갑니다. 답 1번이었죠? 어떤 분은 가끔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그 답이 뭐라고요? 이렇게. 아까 1번이라고 했는데요. 못 들었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1번. 자, 8번 갑니다. 자, 말 문제부터. 그러니까 실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6번이나 7번 같은 계산 문제는 첫 번째는 풀면 안 돼. 무조건 제껴요, 그냥. 제꼈다가 끝까지 갔다가 우리 80번까지, 1교시에 80번까지 있으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마킹은 어차피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시나 혹시? OMR 카드 할 때도 그것도, 요거 한 번만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 문제, 시험 문제 보면 한 A4 용지 크기 이렇게 되니까 한 페이지의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만약에 6번, 7번, 8번. 한 페이지에 보통 2-3개밖에 없어요. A4 용지 크기니까 2-3문제인데 이런 것도 있어. 1번의 답이 2번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시간 없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2번도 이렇게 지문이 왜 오지선다식이나 돼가지고 힘들게 왜 그냥. 그죠? 자, 여러분은 이거 보통 어떻게 해요? 1번의 답이 3번이야. 그럼 어떻게 체크해요? 여기다 이렇게 체크하나요? 이렇게? 그럼 2번의 답이 2번이다. 그럼 이렇게? 4번의 답이 4번이야. 그럼 이렇게? 5번은 못 풀었어. 일단 나중에 풀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렇게 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했다고 쳐. OMR 카드 적어야 돼. 마킹 해야 돼. 그럼 1번의 답이 3번이잖아요. 그럼 3번 마킹. 그 다음 2번에 2번이라며 2번 마킹. 4번에 4번이구나. 자, 0점 몇 초지만 1번의 답이 3번이고 2번의 답이 2번이고 4번에 여기 있네 4번이고 이렇게 찾는 게 0점 몇 초지만 조금씩 딜레이가 됩니다. 그 심지어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놨는데 이게 3번이야 4번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체크해놓고 이게 3번이야 4번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 이거는 S대 나온 그 강사분이 또는 그 수험 전문가들 있잖아요. 학생들 중에도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간, OMR 카드에 마킹하는 것도 줄이는 방법인데 1번의 답이 3번이면 3번에 마킹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3이라고 써요. 문제 앞에다가. 2번의 답이 4번이야. 그럼 4라고 쓰고 3번의 답이 2번이야. 그럼 앞에다 2라고 써요.
4번에 4번이야. 4라고 쓰고 5번에 답이 1번이다. 1번이라고 쓰고 6번은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그럼 X. 그럼 7번에 답이 3번이야. 8번에 5번이야.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마킹할 때 그래서 이제 어차피 문제지가 요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킹할 때 저는 또 이제 숫자랑 좀 친하니까 마킹을 할 때 3, 4, 2, 4, 1 보통 5개까지 저는 한꺼번에 해요. 근데 5개까지 하면 페이지가 넘어가 그러면 헷갈리니까 3, 4, 2 한꺼번에 마킹합니다. 그 다음에 4, 5, 1 마킹하고 그 다음 이건 몰라. 응? 그럼 변화야지. 일단 변화 일단. 끝까지 변화. 그리고 3, 5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중간에 비었던 게 한 몇 개 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몇 개를 진짜 못 풀었어 아예. 그럼 이런 거는요. 나중에 어떻게 해? 찍어야지. 그 중에 답 1, 2, 3, 4, 5 중에 오늘따라 유난히 댐비는 숫자가 있어요. 3번.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우스갯소리로. 진짜 문제가 어려워. 그런 문제는 1번 찍어라. 회계 쪽에 이런 게 있어요. 회계사 세무사 우리 좀 높은 애들 공부하는 것 중에 진짜 어려워. 누가 봐도 어려워. 공부 좀 한 사람 알. 이건 누가 봐도 어려워. 이거 틀리라고 된 거야. 그럼 답은 1번이다. 그 다음에 어렵긴 어려운데 이건 내가 공부 안 해서 모르는 거지 남들은 웬만하면 풀었을 거야. 그럼 3번. 그렇대요. 믿을 만한 소식은 아니고 그렇다고 나중에 최후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빈 거는 나중에 그냥 우리 객관식 문제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가급적 답이 1번으로 몰아있거나 3번 몰아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랬다가 진짜 뭣도 모르고 세계 40개 중에 1번이 답이 20개여봐.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결국은 답은 거의 공평하게 나눈다. 똑같이 나누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비워둔 거다 진짜 못 푸는 거는 마지막에 마킹을 했을 때 많이 비어있는 거 오늘 이상하게 2번이 비네 그럼 2번에다 쫙 그냥 몰빵하는 거지. 못 푸는 건 그것도 요령이에요. 못 푸는 건 그렇게 풀고 어쨌든 이렇게 답을 앞에다 쓰는 거 그럼 감독관이 왜 써요? 그러면 마킹할 때 쉽게 하려고 그러면 되지 뭐.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시간 절약하는 요령이니까 근데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 가죠. 그 다음 자 어디 갔니? 예 8번 다시 가요. 8번 다시. 자 수익과 비용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자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받았으나 회사에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아직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거는 돈을 받았네. 8번에 1번이요. 돈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미리 받은 거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선수 수익으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수익이 아니라 이건 부채죠. 이건 부채입니다. 결과적으로 답이 1번이네. 답이 1번이고요. 2번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매출액이 발생하죠. 대변의 매출. 그 다음 3번 거래처 직원 접대했다. 그럼 접대비라는 비용 발생. 4번 홍수로 인해서 재고자산 침수되었다. 재해손실이라는 비용. 4번 사용 중인 건물에 감가상각비 인식했다. 감가상각비 비용이죠. 비용. 이런 것만 나왔으면 참 좋겠죠. 근데 쉬운 것도 사실은 몇 개가 나와요. 아주 쉬운 것도.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근데 회계원리 강의, 주택 강의도 제가 94년부터 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나중에는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나는 꽈락만 면하면 돼. 그 목표를 맨날 여기에 맞춰요. 여기에. 근데 목표를 여기에 맞추니까 항상 우리 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목표를 넘기는 경우가 많으냐, 목표가 안 될 때가 많으냐 생각하면 목표가 처음부터 40점 꽈락만 면하면 돼.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목표는 난 70점 맞아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다 보면 60점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40점 목표로 하면 40점이 안 나온다니까요. 맨날. 그래서 맨날 우리 회계 점수가 40점 넘을 때가 없어요. 평균. 학원생들 말고 우리 배운 사람들 말고 어쨌든 시험 전체 통계를 보면 40점 넘을 때가 거의 없어요. 맨날 38점 몇 37점 이래요. 어쨌든 근데 이런 단순한 문제도 분명히 꽤 여러 개 나와요. 너댓 개 정도는 진짜 너무 쉽다 한 게 나와. 그럼 우리가 꽈락 면하려면 40개 중에 40점이 40, 16개잖아요. 16개 중에 너다섯 개는 진짜 너무나 쉬운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걸 일단 맞추고 실수하면 안 돼. 그 나머지 기본적인 문제만 풀어도 꽈락은 면하고도 남아요. 자, 다시 어쨌든 8번 됐고 9번 갑니다.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즉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나오죠. 즉 뭐가 나오냐? 거래의 요소. 거래의 8요소, 자산 부채 증가 감소, 부채 비용 발생, 수익 발생, 거래 요소를 분석하는 것도 계속 나옵니다.
일단 물어본 건 자산 증가와 수익 발생이에요. 1번 상품 판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받았다. 그럼 9번에 1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인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건 자산 부채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자산과 수익이죠. 근데 이건 부채니까 1번 탈락. 2번 은행으로부터 설비 투자 자금을 차입했다는데 이거 볼 것도 없이 끝났죠. 차입금이라는 게 부채잖아요. 이것도 그냥 그 자체로 문제에서 요구한 건 수익이니까 탈락. 3번 건물에 대한 보험 계약 체결했다. 이것도 그냥 보자마자 탈락해야죠. 보험료나 선급보험료로 처리하죠. 보험료나 선급보험료 비용이잖아요. 자산이거나 비용이거나 대변의 현금 이런 식이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수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4번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대금 지급. 이것도 그냥 볼 것도 없이 끝났죠. 뭐 외상매입금 지급했으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와 대변의 현금 자산이니까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답은 5번이겠지 뭐.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용역 수익이죠. 용역 수익도 어쨌든 수익이니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익 발생이고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이 될 수도 있고 미수금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자산과 수익. 이게 답이 5번. 그 다음 10번. 자, 시산표. 우리 시험에도 시산표에 관련된 문제가 한동안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최근에는 약간 주춤합니다. 자, 근데 우리 교재로 따지면 그 맨 앞에 재무회계 이론 파트 있죠? 재무회계 이론 아까 개념체계라든가 자산 측정 기준 이런 부분이 무조건 한두 개는 나와죠. 2개 정도 안팎. 그리고 회계 감사까지 해서 그런 것도 한 3개 정도 합쳐서 그리고 기초회계월, 생기초, 자산부채 자본의 정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 재무제표의 개념, 그리고 아까 단기 순손익계산 이런 부분, 그리고 거래의 분계, 전기, 마감하는 과정에 시산표가 나오잖아요. 마감하는 과정에 시산표가 나오고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시산표 다음에 결산 수정사항, 수정분계, 수정사항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장부 마감하는 거. 장부 마감하는 것도 최근에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나오던 형태가 뭐냐 하면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거와 2월 되지 않는 거. 이런 완전 생기초지만 생기초 원리도 늘 나옵니다.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그래서 재무회계 이론하고 생기초까지도 평균 5-6개. 그러니까 재무회계 이론부터 맨 앞에 개념 체계부터 자산부채 자본 측정 기준 이런 거 그리고 기초회계 원리까지가 5-6개 이상 나와요. 그것만 맞춰도 벌써 우리 만약에 진짜 과락의 목표라면 16개 중에 벌써 5-6개는 앞에서 다 하는 거죠. 거기에 당좌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앞에까지만 해도 웬만하면 됩니다. 어쨌든 다 시산표로 돌아옵니다. 시산표는 오로지 목적이 뭐냐? 대차 합계. 차변합계 대차 일치, 대차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차변이 대변보다 크게 나타나는 뭐야? 차변이 대변보다 크게 나타나는 오류? 어쨌든 합계가 안 맞는 거. 1번 건물의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에 누락되었다. 누락됐으면 차변 대변 동시에 안 맞는 거죠. 문제에서 요구한 건 희한하네. 어쨌든 차변이 대변보다 큰 걸 찾는데 그중에 1번은 회계 자체가 누락됐으니까 차대변이 그냥 똑같아요. 차이가 없고. 2번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분계를 한 후 차입금에는 전기를 하였으나 현금에는 전기를 누락하였다. 차입금을 상환하게 되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가 되고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돼야 되는데 답은 나왔죠. 그럼 차입금에는 적었대. 차변은 적었어요. 근데 대변을 누락해버렸네. 그럼 당연히 차변이 크죠. 차변은 적혔는데 대변 안 적혔으니까 답이지 뭐. 공짜 이것도. 답이고요. 2번이. 그 다음 3번. 현금을 대여하고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여금으로 적었다. 아니 차대변이 바뀌었더라도 금액은 똑같이 적었으니까. 그래서 1번과 3번이 대표적으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이런 말을 쓰는 거죠. 4번. 미수금 회수에 대한 분계를 한 후 미수금에는 적었으나 현금에 안 적었대. 미수금 회수는 4번. 미수금을 회수하면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들어오면 차변이잖아요. 현금이 들어오고 미수금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미수금에는 적었대. 즉 대변은 적었죠. 대변은 적었고 차변은 안 적었으니까 이건 대변이 큰 거지. 문제에서 요구한 건 차변이 큰 거고. 그 다음 5번. 토지에 대한 회계처리 중복했다. 중복 마찬가지. 1번의 누락이나 5번 중복. 대차 합계는 일치하죠. 합계는 일치한다. 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솔직히. 근데 11번이 문제죠. 11번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오늘 시간이 많으면 풀어보시라고 하고 하겠는데 그럴 시간은 없어요. 자, 11번 문제 같은 거 모의고사 내보면 정답률이 높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11번.
자, 회계연도 중에 현금주의로 처리했다. 원래 평상시는 현금주의로 합니다. 그러나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자, 기말 수정 후 시산표상 차변 또는 대변 합계금액은 1035, 103만 5천 원이다. 근데 수정사항이 다음과 같다. 근데 수정 전 시산표상 차대변 합계금액은 얼마냐? 일반적으로는 수정 전 시산표가 나오고 수정사항을 붕괴하고 나서 수정 후를 물어보는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자, 그럼 수정 전에 시산표에 합계금액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죠, 지금. 수정 전에 이 금액이 얼마냐? 일치금액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근데 수정사항이 4개입니다. 그리고 수정 후에 금액이 1035였죠. 1035였답니다. 1035였대요. 자, 우리 일반적인 문제는 거꾸로 나왔어요. 수정 전 금액을 주고 수정사항을 몇 개 주고 나서 수정 후의 금액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거꾸로니까 더 어려운 거죠. 자, 근데 실전에서 이런 문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경험에 따라 이런 문제는 나는 좀 헷갈려. 그럼 이건 무조건 1차에 풀면 안 되고 2차에도 풀면 안 돼. 아까 1차에는 말 문제만 풀으랬고 2차에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중에 이런 게 좀 나는 헷갈려. 그럼 제꼈다가 3차에 푸는 거죠. 1차, 2차, 3차 나눠서 푸는 거. 어쨌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소모품 기말 재고래. 자, 소모품 기말 재고할 때 소모품 재고 붕괴하는 거, 이게 물론 이게 자산처리법인지 비용처리법인지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소모품 재고 그러면 자산이에요. 그러면 수정사항 첫 번째는 차변에 소모품이 나타나고 대변에 소모품 B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회계 처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물론 또는 반대로 차변에 소모품 B, 자산처리법이거나 비용처리법에 따라 다르니까 차변의 소모품 B, 대변의 소모품 이렇게 해도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보통은 이게 재고자산이니까 소모품 자산이니까 차변에 적어서 유분계가 맞는데 그 이전에 소모품 B라는 비용처리법이었다고 가정하자면 소모품 B가 차변에 있던 금액 중에 일부가 없어지고 다시 소모품 B라는 계정이 차변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 과목이 줄어들고 다시 차변 과목이 늘어납니다. 만약에 소모품비 비용처리법이 아니라 자산처리법이었더라도 차변에 있던 소모품의 일부가 없어지고 소모품비가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차변에 있던 과목이 일부가 없어지고 다른 계정이 또 생기는 거니까 합계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합계는 변화가 없는 거니까 사실은 1번은 아예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된 사람은 1번 보자마자 요거는 계정끼리 대체되는 거야. 이건 계정끼리 대체니까 차변계 줄고 차변계 느니까 차변 증가 차변 감소니까 결국은 합계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1번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번이 아니구나.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기간 미경과 보험료. 이건 어때 또? 기간 미경과가 선급보험료잖아요. 그럼 선급보험료면 차변의 선급보험료, 차변의 선급보험료,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분계가. 그럼 이것도 똑같죠. 차변에 있던 보험료가 일부가 대변으로 없어지고 차변에 선급보험료가 생기는 거니까 차변 증가, 차변 감소. 차변 증가, 차변 감소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미수이자. 자, 미수이자 보자마자 미수는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있던 계정의 일부가 줄고 일부가 대체가 되어서 합계가 변화가 없다고 그랬지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미수이자는 자, 미수이자 자산 차변이고 대변의 이자 수익 대변이죠. 자, 이거는 기존에 있던 계정의 일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변의 미수이자가 새로 만들어지고 대변의 이자 수익도 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전문용어로 하면 발생입니다. 새로운 거래가 발생한 거지. 그 위에 있던 소모품이나 선급보험료 같은 건 기존에 있던 계정에 대한 수정, 대체 분계예요. 근데 이거는 차변도 늘어나고 대변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얼마였어? 15,000원. 이 15,000원은 금액이 늘어났던 거예요. 수정 전 금액보다 수정 후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증가. 그 다음에 미지급이자. 이것도 똑같죠. 미지급 보자마자 미지급 부채 대변. 그럼 미지급 급여. 그럼 차변의 급여예요. 자, 이것도 전문용어로 하면 발생 계정입니다. 2만 원. 발생 계정입니다. 즉 기존에 없던 거죠. 기존에 없던 급여가 새로 만들어지고 기존에 없던 미지급 급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차변 증가, 대변 증가.
새로운 과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위에 있던 건 기존에 있던 차변 과목 일부가 없어지고 새로운 과목으로 대체가 되니까 계정 간의 대체만 이루어지고 합계는 변동이 없었던 거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개를 반영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금액에 두 개를 더한 금액이 1035. 그럼 거꾸로 가니까 역산해야 되니까 1035에서 35,000원 빼면 원래는 그럼 100만 원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수정 후 이익 구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죠. 수정 전 시산표하고 수정 후 시산표의 차이, 수정 붕괴로 인한 시산표의 변동. 자, 보통은 거꾸로 나왔다. 수정 전 나왔고 수정 후 금액을 물어봤는데 지금은 역산. 어쨌든 결론은 100만 원이다.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이게 은근히 어려운 겁니다. 정답률이 낮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런 문제 풀어봤다거나 지금 충분히 이해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이죠. 자, 12번 갑니다. 수정 후 시산표에 각 계정잔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장부 마감 후 다음 연도 차변으로 이월되는 계정 과목은, 자, 일단 중요한 건 장부를 마감할 때 차기로 이월 되는 거는 결론은 자산, 부채, 자본이죠. 차기로 이월되는 건 자산, 부채, 자본. 바꿔 말하면 수익과 비용은 이월되지 않지요. 수익과 비용은 이월되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이 이월되는데 그 중에 차변에 가는 건 뻔하잖아요. 우리 생기수 때부터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입니다. 결론은 자산 찾으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산을 찾아라. 그럼 자산은 해당되는 것 중에는 투자부동산 3번밖에 없죠. 자, 매출원가는 비용이고 이자 수익은 수익, 그리고 단기차익금은 부채고 자본금은 자본이죠. 그래서 이월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 그 중에 차변으로 가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은 자산입니다. 자,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회계 원리가 거의 끝나가네. 그 다음부터는 금융자산 파트예요. 교재로 따지면. 자, 15번 이것도 13번 이것도 우리 시험에 최근에도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딱 보자마자 이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요 부분, 요 개념. 그냥 이런 문제 공부가 됐으면 진짜 쉬운 거죠. 답도 보이지, 심지어. 지문, 문제도 지금 다 안 읽었는데 왠지 답이 보이지 않아요? 왜? 이런 문제 나올 때 정답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자, 먼저 미래에 현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에 해당되는 금융자산, 또는 반대로 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에 해당되는 금융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거. 즉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아닌 거, 이런 문제 나올 때 정답은 거의 정해져 있었죠.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 선급금, 선수금. 뻔하잖아요. 5번. 선급금, 선수금은 현금으로 주고받을 계약상 권리가 아니다. 그죠? 재화나 용역을 인도해야 되죠. 대부분은. 그래서 계약금을 준 것이 그 계약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계약금 주고 다른 재화나 용역을 받는 게 목적이죠.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니다. 5번. 그래서 그거 말고도 물론 선급금, 선수금 말고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금융부채 아닌 게 뭐예요? 법인세 같은 거, 그죠? 법인세 같은 거. 쌍방, 이건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만 하는 거지 계약에 의해서 주고받는 게 아니죠. 법인세 관련된 거 또는 충당부채 이런 것도 있죠. 이제 계약에 의해서 양쪽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닌 것들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니다. 그 다음 14. 이것도 너무나 많이 나오던 거라.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원래는 여기에는 통화대용증권, 그리고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때 현금성 자산에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 쓰면 전국 타자가 우송, 기억나세요? 이거? 우송 1만 배대 이런 거. 아따, 되게 많아. 그래서 전신환 또는 전신환, 국고송금통지서, 타인발행수표, 자기하수표, 가계수표, 우편수표, 우편환, 송금수표, 송금한, 일람출고보험, 만기대노음, 또 주식 배당금 영수증, 대체저금 환급증서. 근데 다 나오지는 않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전국 타자가 우선 1만 배 때 이런 거. 또 현금성 자산에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여기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돼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찍으면 되지. 현금 당연히 현금 들어가겠죠. 체크. 수입인지. 자, 이거는 함정이죠. 수입인지는 현금으로 거래되는 현금 주고 사는 거지만 돈 대신 쓰려고 사는 게 아니니까 이건 X. 이건 바로 지워버리면 돼요. 그래 X.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1년 만기네 더군다나 안 들어가죠. 제끼고 X. 타인 발행수표. 타인 발행수표 또 다른 말로 동점 발행수표죠. 동점. 들어가죠. 체크. 그 다음 환매채인데 90일 환매 조건이야. 90일이 3개월이죠. 취득 당시 만기. 근데 취득일은 안 써 있어. 안 써 있지만 요 만약에 주의할 점 이게 취득 당시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함정을 내면 취득 당시를 만약에 보고 기간 말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취득 당시나 보고 기간 말 아무 말도 없으니까 결론은 3개월 이내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들어가요. 들어가고 우편안 들어가죠. 그다음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120일이야. 안 들어가죠? X. 배당금 통지서 들어갑니다. 그다음 가불금 안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는 게 5개예요? 5개 더하면 답이지 뭐. 5개 더하면 답. 그 답이 366. 그죠? 20, 226, 266, 27, 281. 그다음 3637 366 맞죠? 366. 3번. 자. 그리고 시간상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은행 계정 존여표가 두 문제가 있네. 두 문제가 있네요. 이따 같이 합시다. 시간도 됐으니까 요건 좀 쉬었다가 은행 계정 몰아서 두 문제 있어요. 우리 시험 잘 나오니까 좀 쉬었다가 같이 하시죠.